명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혹은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했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정의는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증명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약속이에요.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명제의 가정이나 혹은 이미 옳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혀주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고,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한번 참으로 증명이 된 명제들 중에서 다음부터 어떤 것을 증명할 때 기본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이런 것들이 명제라고 하는 파트를 집합단원 그 다음에 지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x는 4의 약수이다. 이 자체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전체 집합이 제시가 되면서 우리가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시다. 전체 집합이 제시가 되고 이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만약에 1을 넣게 되면 참, 3을 넣게 되면 거짓, 이렇게 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 자체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는데 전체 집합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면서 이제 참이나 거짓을 밝히는 기능, 그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그럼 진리 집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쓸 때 조건은 소문자 P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 진리 집합은 대문자 P로 많이 쓰고, 둘이 똑같네. 그렇죠? 명제는 Q로 쓰면 진리 집합은 대문자 Q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명제라는 말 나왔고 조건이라는 말 나왔고, 자, 이제 명제도 있고 조건이 있는데 부정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어떤 명제나 조건에 대해서 그를 부정한다, 역의 관계를 반대로 나타낸다, 이런 뜻이죠. not P라고 얘기하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을 하게 되면 거짓이 될 거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하면 참이 되겠죠. 그 다음 부정하는 법, P 그리고 Q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not P 그리고가 또는으로 바뀌고 not Q, 알고 있죠? P 또는 Q를 부정하게 되면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진리집합을 쓰게 되면 not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어떤 명제를 부정을 했어. 얘를 또 한 번 부정을 해. 그런 걸 이중부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하면 P의 여집합이 되니까 자기 자신,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부정한다라는 말 우리가 배웠어요. 네 번째, 주의할 점이 있어. 명제와 조건을 부정을 하는데 한번 봅시다. 명제를 부정할 때는 반드시 여집합의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는 전체 집합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전체 집합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P라고 했을 때 얘를 부정한다는 거지, 이 전체 자체를 다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체 집합 안에서 어떤 것을 부정한다. P가 있으면 P의 여집합이다. 분명히 선생님이 전체 집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스텝 1에 어떤 문제 풀다 보면 이 문제를 왜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은 부정하게 되면 모든으로, 그리고는 부정하게 되면 또는으로, 등호를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등호가 아니다, 부등호, 이렇게 짝수를 부정하면 홀수, 적어도 하나는 뭐다라는 걸 부정하게 되면 모두 뭐가 아니다라는 걸로, 그 다음에 x, y, z는 x는 y and y는 z and z는 x 이런 거니까 x는 y 또는 y는 z 또는 z는 x 이렇게 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요 내용은 뭐냐 하면, 자, 어떤 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아졌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x에 대해서 p라고 하는 것이 참이다라는 뜻이 되고, 어떤 진리집합이 공집합은 아니다 이 얘기는 어떤 x에 대해서 p는 참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혹은 어떤이 참이 되는 경우를 집합을 이용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이 문장 모든 x에 대해서 p다를 부정하게 되면 여기를 부정하면 자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p는 나피로 바뀐다 그런 얘기. 자, 이제 이거 나왔네요. 이건 명제라고 되어 있는데 오리지널 명제는 아니에요. 이거 앞에 이름이 좀 더 붙어야 돼요. 뭐냐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뜻이에요. 좀 전에 어떤 P라는 조건, X는 4의 약수이다. 조건이잖아. Q라고 하는 조건, X는 8의 약수이다. 이 자체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수가 없는데 이제 P이면 Q이다라고 요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조건으로 만들어진 이제 얘네들은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얘를 만족시켜주는 진리집합 P가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만족시켜주는 진리집합 Q는 이렇게 될 거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참이 되는군. 자,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는 그 자체로서의 명제가 아니라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명제, 이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냥 명제라고 얘기할 거예요. 명제 P이면 Q이다. 자, 한번 봅시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써서 나타낸다. 이때 왼쪽 자리를 가정이라고 하고 오른쪽 자리를 결론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진리집합이 있을 때 명제 P이면 Q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진리집합 P는 Q에 포함된다. 역으로 진리집합이 포함되면 명제는 참이다. 이제 명제의 참과 거짓을 누가 따져주냐 하면 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단원을 1단원에서 배우고 2단원에서 명제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명제는 뭘 하기 위한 도구냐 하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기 위한 도구인데 그 도구로 누구를 쓰냐 하면 집합의 포함관계라는 것을 써서 논리적인 이 참과 거짓을 따지겠다라는 장치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역과 대우라는 표현. 예전에는 더 복잡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명제가 있고 역은 뭐냐 하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것을 역이라고 하고요. 역. 대우는 뭐냐 하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자리에,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의 자리에. 여기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자리에,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의 자리. 이런 걸 대우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어요. 예전에 쓴 거 안 하는 거 얘기하지 좀 맙시다. 끝. 역은 결론과 가정의 자리를 바꿨다. 대우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자리에, 그 다음에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의 자리에. 자, 이제 명제와 대우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참과 거짓이 같이 일치해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자, P이면 Q가 참이면 이게 성립하죠. 그럼 우리가 Q에 얘가 성립하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 not Q이면 not P다라는 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와 대우는 참과 거짓이 항상 일치하게 되어서 나중에 증명을 할 때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대우로 바꿔가지고 증명하는 그런 기법을 써도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온 얘기예요. 증명, 중학교 때까지 해왔던 모든 증명, 특히 도형에서 했던 증명들 있잖아요. 도형에서 기하했던 증명들은 다 직접 하는 직접 증명법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해서 논리적인 장치들을 가정해서 그 다음에 성질들, 알려져 있는 정리, 그 다음에 정의, 성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걸 직접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더라. 그때 간접 증명이라고 해요.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법이 간접 증명법의 첫 번째.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고 싶다면 대우를 참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거 직접 증명하기가 좀 곤란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부정을 해.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얘를 증명하는 것이 보다 쉽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자,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한자로 미리 네이버에서 찾아왔어야 되는데 귀자가 뭐냐 하면 귀가 한다.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돌아가게 된다는 거야. 류자는 뭐냐 하면 그릇될 류. 오류로 돌아가게 되더라. 왜?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진리예요. 여기 문 열어봤자 뒤에 길이 없어. 이게 진리야. 그런데 사람들한테 증명해줘요 라고 한단 말이야. 이 문을 열면 길이 없다는 걸 증명해줘요. 직접 증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길 없는데 좋다. 그러면 길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 길이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가정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가정 하에서는 길이 있다고, 원래는 없는데 있다고 가정을 하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 거야. 가다 보니까 길이 있긴 있어. 길이 있어서 이렇게도 갔고, 어떤 논리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가서 마지막 출구까지 나와야 증명이 되는데, 딱 가다 보니까 출구가 없어. 막혀. 어떤 거에 막히냐면 모순이 되는 상황이 막히는 거야. 우리가 가정에서 설정했던 어떤 이 가정이 부정이 되는 어떤 그런 모순된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야, 길 없는데 네가 있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없잖아. 다시 돌아가서 나와. 자, 네가 가봤지? 길이 있니 없니? 없네요. 좋아. 그럼 우리가 이 명제는 참이다. 이 문 열면 길이 없어. 라는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아요?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직접 증명법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귀류법이라는 것 자체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논리는 그거예요. 문이 없는데 좋다. 그럼 네가 하도 우기니까 문이 있다고 가서 출구가 나오면 네 말이 맞는데 그거 봐라. 네 말대로 갔는데 모순이 생겨서 안 되잖아. 다시 돌아가. 맞지? 이제 문이 없어. 더 이상 네가 이걸 가지고 따지지 마. 이렇게 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문제를 다룰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가 참이야. 항상 참인 경우에는 화살표를 2줄짜리를 주게 돼요. P이면 Q이다. 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항상 성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따져봐야 된다 이런 뜻이고. 자, 그렇게 했을 때 화살표의 왼쪽의 자리를, 선생님이 이렇게 했잖아. 이걸 무슨 팔이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약속했어? 왼팔이라 그랬지. 이거는 오른팔이라고 약속을 했죠. 그런 것처럼 화살표의 이 왼쪽을 충분 조건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화살표의 오른쪽은 필요 조건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막 헷갈린다는 거야. 선생님, 어디가 충분이고 어디가 필요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살을 많이 예를 들더라고요. 화살을 예를 드는데, 여기는 관역. 이거 선생님이 좀 지어낸 얘기인데, 자, 어떤 우리가 사수가, 궁수가 활은 얼마나 많지?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 화살이 가서 꽂혀야 될 뭐가 필요하죠? 관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화살표의 왼쪽을 충분, 오른쪽을 필요라고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떤 책은 수학의 셈인가는 거기에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사슴인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쐈어요. 쏴가지고 딱 꽂혔어요. 피가 나요. 그래서 피가 난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좀 잔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왼쪽이 충분, 오른쪽이 필요. 화살은 충분히 많이 있고 화살이 갖춰 꽂혀야 하는 관역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아니면 원래부터 선생님 저는 안 헷갈리니까 오히려 선생님 얘기 되니까 더 헷갈려요. 이런 사람들은 화살이 왼쪽이 충분, 왼쪽이 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이면 Q가 참인데 역으로 Q이면 P도 참이 됐어.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화살을 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P와 Q를 각각 뭐라고 말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문제들에서 뭐라고 묻냐면은 주어를 잘 파악해야 돼. Q는, 자, Q가 주어야.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충분 조건이에요. 주어가 누군지를 보고 충분과 필요를 잘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따지는 문제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면 P는 R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면 우리가 Q라는 과정을 앞으로는 거치지 말고 바로 P이면 R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3단 논법이에요. 요거 쓸 때 주로 뭘 많이 활용을 하냐 하면 얘가 참이라면 not R이면 not P도 참이군요. 우리가 대우라는 것을 같이 활용해서 3단 논법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가요. 예전에는 이 파트가 수상의 부등식의 뒷부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수상의 부등식이 너무 양도 많아지고 좀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수하에다가 명제 뒤쪽에다가 부등식을 놨어요. 왜 그랬냐 하면 증명이다 이거예요. 증명이니까 명제의 증명 중에 직접 증명, 간접 증명이니까 부등식을 증명하는데 특히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 말고 절대 부등식, 조건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이 절대 부등식은 증명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명제 뒤에다 두자라고 한 거예요. 자, 기본 성질 두 수의 차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죠? 0이면 같죠? 음수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제곱해서 빼본다. 제곱해서 왜 빼보냐 하면 이 식은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더하기 B, A 빼기 B가 되는데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에만 이 성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왜?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여기는 이미 양수니까 이 결과가 양수가 되면 마치 두 수의 차를 활용하는 것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제곱에서 뺐을 때 얘가 크면 A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가 되게 클 경우에는 나누어서 1이라는 걸 기준으로 나누어서 배송관계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자, 부등식의 증명에 자주 사용되는 성질 이거 하나하나씩 천천히 잘 봅니다. A가 B보다 크면 차가 0보다 크다 이용할 거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 실수 제곱의 합은 항상 0 이상, 제곱의 합이 0이 됐다는 얘기는 A도 0, B도 0이라는 거고 요거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절대값 A를 제곱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얘는 뭐 A제곱. 왜? 케이스를 A가 양수, A가 음수일 경우 각각 나눠가지고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거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로 쓸 수 있다. 얘도 왜? 양수, 음수 각각 나눠가지고 네 가지 성질을 해보니까 항상 성립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절대 부등식이 나옵니다. 절대 부등식이란 미지수가 어떤 실수를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왜요?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 되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 그렇다면 여기는 항상 0초각.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 이런 건 뭐예요? 그런 걸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요. 자, 절대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은 풀어라, 푼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부등식은 푸는 게 아니라 뭐를 한다? 증명하여라, 증명하시오 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겠죠. 얘는 방금 위에서 했던 것과 같아요. 같아요라고 하지 말고 하나만 해봅시다. 자, 얘는 이렇게 할게요.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의 제곱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항상 0 이상, 여기도 항상 0 이상이니까 항상 0 이상이에요. 음수는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완전 제곱 성질 썼고, 얘는 뭐예요?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많이 했죠. 이 식은 2분의 1에 A-B제곱
b-c제곱 c-a제곱 했기 때문에 0 이상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b, c 같을 때 성립하죠. 그 다음에 모두가 양수라면 인수분해를 쓰겠죠. 얘가 넘어가면 자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인수분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 이 오른쪽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양수라면 우리가 여기 항상 0 이상이다 성질을 썼고 얘네들도 우리가 절대값에 각각의 합은 이보다 같거나 크다. 그것도 잘 활용을 하게 되니까 익혀 놓으시고 자 자주 사용하는 절대 부등식 중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산술 영어로는 아리스메틱 민 기하 평균, 지오메트릭 민 산술 평균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합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수가 있는데 이 두 수를 평균적으로 같게 해주는 값이 2분의 a 더하기 b 기하 평균은 뭐냐 하면 곱의 평균이에요.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고 있었던 이 a, b를 평균적인 길이로 만들어주는 x 이게 바로 루트 a, b였죠. 그래서 곱의 평균을 왜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도형을 활용해서 이 평균의 성질을 증명해서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산술 평균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숫자 계산에서 쓰던 평균이다. 그래서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같거나 크더라 증명할 줄 알죠? 왼쪽에 넘겨가지고 증명하면 되고 실전에서는 뭐를 많이 쓰냐면 두 수의 합은 항상 같거나 크다 두 개의 루트 a, b 이거를 실전에서는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이유는 자 합이 일정해 여기가 일정하다면 우리가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또는 곱이 일정해 여기가 일정하다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산술기하를 쓰는 거고 자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둘이서 합작해서 만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요게 성립하는데 얘는 일단 여러분들이 패턴을 먼저 좀 익혀놓고 갑시다. 누군가 곱하기 누군가는 항상 같거나 커 괄호의 제곱이에요. 여기에는 제곱들이 들어가서 살아요. 여기는 ax 더하기 by가 들어가서 살아요. 자, 이 틀을 익혀놓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하는 증명법을 예전에 아마 했을 텐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t라고 하는 부등식을 둘 거예요. t라고 하는 2차 부등식 뭐냐 at-x의 제곱 그 다음에 또 bt-y의 제곱 또 ct-z의 제곱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얘는 항상 같거나 크겠죠. 우리 한 3개만 가지고 연습해 봅시다. 정리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의 t제곱 마이너스 2개의 t는 밖으로 나갈 거고 곱하니까 ax by cz 너무 좀 칸이 너무 작아졌네요. 다시 ax by cz의 t 플러스 상수항이 x제곱 y제곱 z제곱 항상 같거나 커. 자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같거나 커야 돼. 그 얘기는 얘를 만약에 y라는 함수라고 뒀다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교점이 하나 생기거나 교점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 4분의 d가 b-가 이 부분이에요. b-ax by cz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같거나 작아야 돼? 같거나 작아야죠. 그래서 얘가 2항에서 넘어가서 정리하니까 얘가 왼쪽에 와서 a제곱 b제곱 c제곱에 x제곱 y제곱 z제곱에 같거나 커 여기 끼는 계수끼리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ax, by, cz의 제곱. 그래서 이 개수가 얼마든지 늘어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주의할 것 몇 가지랑 총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